그때 국정원 변호사 사망 관련 의혹이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자살이 아닌 것 같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바다가 사람 키도 안 되는 얕은 곳에 뛰어내리는 건 말이 안 돼. 그거 이제 사망 전에 번개탄 전에 있었던 그거에 대한 얘기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라고 이제 그거죠. 자살이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네. 그 논거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이 3대가 있었는데 세대가 그중에 2개가 사라졌고요. 가위로 자른 흔적이 있는 보자기가 나왔고요. 보자기를 왜 가위로 자르죠? 상식적이지 않고요. 번개탄을 마셨는데 몸부림친 흔적도 없다. 유서는 없고 필체가 다른 메모지가 있었고요. 몸속에서 지나치게 높은 칼륨 농도 이게 발견됐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음모론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그 RCS 사건 때 마티즈 임과장 그때는 네. 지금도 임과장 사건도 유족들이 이거 재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건이거든요. 자살이 아닌 것 같다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정치인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자살로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톡해놓게 얘기하면 관여된 타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지금 그 말씀이죠. 워낙에 조작이 능하니까요. 지금 국정원 전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간첩 조작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았죠. 많았잖아요. 유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치 첩보 영화 같은 이런 일들. 가령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의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편으로는 쫓아가면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의 근본이 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사실은 댓글 사건 수사 방해라는 그렇죠. 예. 그 근본에 큰 거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것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떠나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게 하는 걸 가짜 사무실을 만든 거잖아요. 예. 이건 거의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했던 시기의 집단, 주도 세력, 관여된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을 다 이미 할 정도로 정상적인 도덕 감각이나 공직적 윤리 감각 이런 것들은 이미 벗어나 있다고 봐야 되죠. 그걸로 대답을 대신할 수 있겠죠. 가능성은 있다. 그게 지금 뭐 이런 식이에요. 뭔가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들을 보면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득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범죄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사법부건 검찰이건 국정원이건 공범들도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또 확대시키자 그러면 이번에 그 세월호 유골은폐 사건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들이 남아서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과거를 가리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이 시기쯤에 뭔가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촛불이라는 방식으로 이번에 정권 교체를 안 했다면 또 못했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짚어보는 중에 정말 막판에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쯤 그럼요. 탄핵이 없었다면 어마어마할 시기죠. 지금.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돼서 어마어마한 공작과 그리고 더 했겠죠. 아이 끔찍해라. 끔찍한 우리 방송할 거리는 많았겠다. 우리가 여기서 떨면서 지금 그러니까요. 옮겨다니면서 했어야 돼.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았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교체 됐는데도 뭔가 찜찜한 의혹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정리될 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달력 그거 할 때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혁명이라는 게 광장에서가 아니라 혁명에 승리한 그 다음날부터 일상에서 되는 것이다. 제가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이렇게 하나를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저희 정권 교체, 어떤 중앙 권력의 변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워낙 오랫동안 쌓여진 적폐 아닙니까? 적폐라는 표현 왜 다른 게 없을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워낙 곳곳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서 사실 자기 부분에 그 햇볕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 안 하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세는 거스릴 수 없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럼요. 추정을 해보면 이 국정원 변호사도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거를 수사의 범위를 좁힌다거나 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의심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정 변호사가 국정원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게 2015년 아닙니까? 댓글 그 수사 방해 TF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완전히 무슨 했던 핵심적으로 전략을 기획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 종합해보면 근데 자기에게로 다 이렇게 짜 맞춰지고 있다. 그것이 괴롭다. 한편으로는 괴로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여간 관여했던 전체 진실에 대한 그것을 뭐 어떤 공개하려는 의도에서든 아니면 그것이 다시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든 또는 그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압력을 느껴서이든 그것에 어쨌든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자살이냐 아니면 정말 이걸 파고 들어갔을 때 다른 것이냐라고 되든지 간에 정 변호사의 경우에 그 들어갔던 시기라든가 활동을 했었을 위치 이런 것을 예상해 보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그 검찰 수사 한 번을 가지고 자살에 본인이 결심을 했다. 그런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보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죠. 이분이 피의자도 아니고요. 참고인이었어요. 드디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인 백은종 씨.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오신 분이거든요. 네. 고발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근데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끔 만든 거의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그게 왜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느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물론 이명박이지만 검찰도 있고 다 있지만 원천적으로 그 시작은 한상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키려고 꼼수까지 썼던 제가 이 사건 먼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상률 씨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승승장구에서 출세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인들의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왔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치 쪽하고 딜하는 정도로 썼다는. 수사가 시작되면 다른 방식으로 이명박 씨를 압박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것 또는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이 둘, 그러니까 누구를 했느냐 잠깐 그걸 잊어버리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거를 해서 문제다? 가령 이렇게 접근하면 반대편에서는 야 그럼 너네 편에서 문제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령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이 한상률 전 청장의 한 행위,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세청 조사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갖고 일단 봐야 객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 때 크게 두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보면 당시에 한상률 청장은 그건 MB의 주도겠지만 당시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이런 정치 관련 조사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대를 하고 만나고 보고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어쨌든지 간에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걸 텐데 지금 이게 태광건도 그렇고 DJ 관련 건도 그렇고 국세청 내부의 일반적인 어떤 운영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거예요. 태광건은 부산에 있죠, 태광이. 네. 그거를 부산청에서 안 하고 서울지방청 조사 4국에서 한 거죠. 근데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지방에서 조사를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게 뭔가 유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하도록 명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교차조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경우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승인하는 데 걸리는 통상의 시간과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아주 신속하게 그냥 처리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발했고.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정치적 의도성이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DJ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본청의 국제조사국인가? 국제조사과죠. 그 직원을 같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청에서는 개별 기업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개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에 다 사실은 국세청 자체에서의 일반적인 조사 관행 내지는 규정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딱 찍어서 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표적조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20일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에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 5건이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상황임을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아직 수사 의뢰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수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김관진의 사이버사령부, 한상률의 국세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명박 자체를 옥죄어가는 그렇죠. 또 하나의 어떤 경로가 아닐 될 저게 것이고. 아마 한상률 DJ 저 문제는 시기상으로도 보면 아마 광우병 촛불 이후에 그때 노구의 김대중 대통령이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또 민생의 위기, 뭐 이렇게 남북관계의 위기, 그것을 제기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아마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찍어서 하는 전형적인 표적 조사. 한상률이 모아두었던 자료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걸 출세 용도로 사용했던 한상률이 뭐 이명박과 독대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한상률에 입에서 이렇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일단 저건 증거가 있고 말고를 떠나서 오히려 지금 뭐 태광도 그렇고 DJ 조사 관련한 것도 그렇고 증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뭔가를 막 자기가 움직이고 다니고 있다 하는 노력을 보고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카더라 통신을 이렇게 유포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노력으로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했던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출세라는 게 뭘까요, 원장님? 영혼 없이 사는 거죠. 네. 좋은 출세를 하면 좋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까 한상률 경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DJ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잘 올라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리고 그때 회사들 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좋게 평가할 수 있었던 분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아무리 공무원은 그때그때의 어떤 정부의 방향에 충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황당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가끔 우리가 농담처럼 공무원을 보면서 참 영혼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농반진반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전혀 다른 표변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도, 인간적 품격 이런 것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영혼 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출세만 하면 되는데 남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주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도 승승장구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면 사람으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짐승 이하도 이상도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정권을 잡았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특히 한상률 씨는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전혀 연관은 안 되는 건데 TV에 보니까 저 그 영화는 못 봤는데 대장 김창수 그게 거기서 잠깐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주인공이 나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짐승을 때려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외놈을 척살한 맨손으로 척살한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사람답게 못 사는 경우지요. 김창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그날 짐승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 공익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정치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역사 속에 어떤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갖고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세력들이 전 저쪽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보면은 다 국민들 기만하고 속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국민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만 알고 보면 온갖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관진 석방됐고 임관빈도 석방됐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범죄성들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겠죠? 앞으로 조금 더?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MB를 지금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많은 분들이 12월 달 정도에 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아직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적폐청산을 하고 검찰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곳곳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는가. 이건 뭐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에서 통상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나와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뭐 예를 들어 말을 맞춘다라든가 있을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진전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 쉽게 되는 것도 아닐 문제이고요. 그냥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사실 예상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끌어가는 동력이 행정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방송을 짧게 마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또 김현 의원이 지금 역에서 기다리시고 우리 저는 달려가야 됩니다. 원장님 빨리 달려가야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